안녕하세요. 아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투자하고 빚 갚고 돈 모아서 투자하고 빚 갚고 현타가 왔습니다. 아끼면서 빚 갚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끼면서 돈 모아서 투자해가지고 빚 갚고 돈 모아서 투자해서 빚 갚는다는 거는 결국에 내가 자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고 힘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을 쓰지 않고 모은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서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사실 사람이 월급이 다 뻔하잖아요. 월급이 뭐 300, 400 이렇게 다 뻔한데 여기서 10만 원을 저축을 더 한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상 충분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축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쥐어짜고 있는데 여기서 더 쥐어짜려니까 그 5만 원, 10만 원을 아끼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빚 갚고 투자하고 빚 갚는다는 건 뭡니까? 어쨌든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몇 년, 한 3년 이상, 한 5년 이상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축도 저축이지만 어느 정도 이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소득이 늘어나야지만 같은 70%를 저축해도 생활비가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좀 늘어나야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소득은 어느 정도 막 천천히 올라가는데 저축만 계속 하는데 뭐 자산은 불어나. 그러면 좀 지치는 게 있어요. 돈을 안 쓰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제가 추정하는 건데 이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 늘어나거나 하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집값이 전체 가구 자산의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거주하는 그 점유율이 거의 한 5, 60%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그래도 자산을 형성하는 건 대부분 부동산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형성한 거에서 절반가량은 거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을 모아서 열심히 빚을 갚으면 점점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고 좋은 집에서 거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는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저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펑펑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이웃이 되거나 하면서 이제 오는 스트레스. 그러면서 나도 좀 돈 좀 쓰고 싶다. 내가 이렇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좋은 집은 계속 샀는데 실거주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또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낡은 집이나 뭐 이런 데서 살겠죠? 뭐 월세나 이런 데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뭐 좋은 집은 또 계속 가지고 있는데 거주는 못 해. 내 집이 있는데 거주를 못 하는 거를 꾸준히 또 몇 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이게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막 계속 듭니다. 그러다가 못 버티고 어떤 분들은 이제 확 다 던져버려. 다 던지고 그냥 써 하면서 갑자기 막 한 40대 중반쯤에 막 소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못하면 하고 싶어져가지고 어떻게든 돈 써야겠다라고 가는 순간 옛날보다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멈춰야 될 텐데 그 멈추는 거에 대한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힘들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가 어쨌든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닐 수 있죠. 왜냐면 나는 지금 뭐 소비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늘어나도 마치 그 용돈이 늘어나지 않는 남편 같은 거야. 예전에 기억나네. 옛날에 저희 그 팀장님이었나? 뭐 차장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진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뭐 그때 차장님 맞나? 차장님 뭐 부장님으로 진급하셨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제 부장님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야 뭘 축하해? 야 나는 똑같아.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세요? 그랬더니 연봉이 올라도 자기 용돈은 늘지 않는다는 거야. 연봉이 올라도 자기 용돈이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똑같다 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랑 비슷한 거죠. 10년 동안 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연봉만 늘어나는 느낌이랄까? 그게 약간 그 열심히 투자해서 빚 갚고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게 언제 느껴질까요, 그게? 나중에 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뭐 은퇴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느껴지겠죠. 그때 됐더니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 자산을 모아놨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전에는 사실 잘 모르죠. 열심히 그냥 살고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고생해서 살아서 얻은 것도 있다. 근데 이 얻은 것이 어느 순간 좀 당연해져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들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어. 막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지치고 나도 좀 돈도 쓰고 싶고 나도 통장에 막 몇 천만 원 있어 막 하면서 막 이게 막 화도 나는 거야. 차가 특히 이제 뭐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중고차니까 오래 타고 그러면 이제 막 망가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또 차 좀 바꿔라. 안 그래도 내가 그거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끝까지 타고 다니다가 또 결국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또 수백만 원 깨졌지. 야 그냥 지금 하나 질러. 그냥 개인 렌트 하나 하면 요즘에 돈도 얼마 안 나가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런 데서 또 현타가 오는데 저는 이걸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돈만 갚다가 뭐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에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요. 60에 은퇴해도 한 30년 사십니다. 아무리 못해도 30년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언제 돈 써보죠? 라고 말하기에는 남은 생이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하시고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내가 젊을 때 고생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편하게 사는 거고 내가 젊을 때 즐겁게 살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21년에 전세 살지 말라 영상 보고 월세로 존버하다가 청약으로 실거주 2달 됐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 있던 차가 12년식이고 제가 9년째 타고 있어요. 매년 차가 한 군데씩 고장나서 차를 바꾸려고 알아보니까 신차는 비싸더라고요. 중고차를 사자니 오래 타는데 새 차로 사라는 주변 사람들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는 그랜저를 사고 싶습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가격대도 측정해 주세요. 그냥 고쳐서 타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돈이 깨지긴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자동차 뭐 여러 번 바꿔봤지만 고장 나가지고 고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새 차를 사면은 그냥 확정적으로 매달 감가상각을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험료도 막 때려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말해서 비용이 나가는 거, 수리비가 부담돼서 새 차를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그냥 스스로를 약간 속이는 거지. 내가 그냥 차를 바꾸고 싶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모닝도 차다. 모닝도 차라고 제가 항상 말하죠. 모닝도 차입니다. 근데 내가 그랜저를 보고 있다? 그거는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은 것이지 중고차 수리비를 걱정해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1살인데 그랜저 타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웃으면서 그냥 답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네가 나한테 한 300만 원 지원해 줘라. 그럼 내가 그랜저 뽑을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조용히 있을 겁니다. 모닝이랑 스파크가 서울에서 타고 다니기 최고입니다. 주차비 반값에다가 세금도 적고요. 어차피 어딜 가든 막혀가지고 밟을 일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뭐라고 하죠? 거리를 재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일리지를 재는 게 차마다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서울에서 타고 다니는 분들은 뭐 거의 뭐 평균 속도 보면 아실 겁니다. 평균 속도 뭐 20km, 30km 막 이러잖아요. 2, 30km로 해가지고 다니는 게 평범하죠. 대부분 하루 운행 시간의 3분의 1은 신호대기로 서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신호 때문에 속도 내는 거, 신호 때문에 쓰는 시간대고,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밟아가지고 다니는 거는 한 3분의 1도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올림픽대로랑 뭐 강변북로 뭐 이런 데들은 그나마 뭐 새벽에 뚫리고 하지만 어차피 그땐 차를 안 타.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차를 탄다는 게 특히 뭐 서울 쪽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차가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그냥 싼 차를 사가지고 중고차 같은 거 감가상각 많이 당한 거 한 3년 이상 되면은 그래도 감가상각이 많이 당한 상태로 사니까 좀 낫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면은 감가가 좀 덜 당하니까 한 2020년 전 거 모델들로 한 5, 6만 킬로 탄 거 제일 싼 거 그런 거 사면은 충분히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너무 비싼 거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차는 연봉으로 산다기보다는요, 그냥 자산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산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돈을 할부 없이 그냥 그래 뭐 통장에 돈이 남으니까 살까?
정도의 느낌의 가격대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이제 미혼인 남자분들이 이제 차에 이제 좀 미치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차를 살 때 여기다 돈 조금 얹으면 이건데 하면서 이제 내가 모아놓은 돈 1200에다가 이제 할부 껴가지고 2500 부터 스타트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한 4천 초중반까지 봐.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어차피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아이도 낳고 하면은 이 차 저 평생 탈 겁니다. 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이제 사기 시작하거든요. 사고 나면 이제 현실을 깨닫습니다. 사기 전에는 그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꿈에 아른아른하거든. 그리고 막 계속 막 유튜브 리뷰 보고 막 카페 들어가서 가입을 하잖아요. 카페 가입을 해요. 차가 없는데 살 거라고. 그래서 카페를 3개 가입해. 처음에는 소나타, 아반떼 가입했다가 갑자기 이제 뭐 그랜저 가입했다가 갑자기 이제 산타페 뭐 동호회 뭐 이런 거에 가입한다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막 3개 가입을 해가지고 매수 희망을 하고 있는데 뭐 어째야 돼요, 저째야 돼요 막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사고 나면은 이제 그 어떤 기쁨은 잠시, 그 뒤로 이제 할부가 쭉쭉쭉 나가기 시작하는데 차는 계속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을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저축도 안 되지, 지출은 커지지. 근데 차가 있으니까 한번 또 놀러는 가야 될 것 같고 돈이 안 모인다는 거를 이제 실감하게 되죠. 돈이 통장에 남을 리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버스랑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된다. 심플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차가 필요한 사람들도 상당수는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싸게 먹힐 겁니다. 웬만해서는요. 보험료만 해도 뭐 100만 원 돈 나가는데 감가상가까지 따지면은 거의 1년에 한 어떤 차를 뭐 그냥 웬만한 신차 사면은 한 2, 300만 원씩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2, 300이 깨지죠. 거기다가 이제 뭐 유류비에다가 뭐 이래저래 뭐 수리비 뭐 이런 거 따지면은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정 필요하면은 택시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정도가 낫습니다. 택시 타느니 저는 기름값 내고 차 타는 게 나은데요. 차 타면 주차비도 들어가죠. 대리운전비 어차피 또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뭐 업무상 필요하거나 출퇴근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는 게 속 편하다. 안녕하세요. 예비 신랑이 저랑 생각이 너무 달라서 답답합니다. 전 몸테크도 괜찮은데 현실을 왜 그지같이 살아야 하냐며 반문합니다. 설득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말을 하지 말자 하게 되는데 이번에 경기도 10년차 아파트 21평 계약했어요. 가전을 또 뭐가 어떻고 저떻고 TV는 65인치는 돼야 되고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죽겠어요. 뭐라고 말해줘야 정신 차릴까요? 왜 설득을 해야 되죠? 굳이 그렇게 설득까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결혼하시면은 꼴보기 좋아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거 빼곤 나머진 다 맞아요. 뭐 이러시면은 뭐 어떻게든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경제관이에요.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경제관입니다. 살면서 사람이 성격도 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좀 원래 좀 이렇게 좀 딱딱한 사람이 좀 이렇게 유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일 안 바뀌는 게 제가 봤을 땐 경제관이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관이라는 건 결국에 다른 성격과 다르게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뚝뚝한 사람이 다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고통스러움은 아니잖아. 어떤 뭐 쑥스러움이나 뭐 민망함 정도를 해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막 내가 좀 다정하게 좀 말 한마디 더 한다는 게 막 너무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살면서 맞춰야 되는 이 부부간에 맞춰야 되는 것들 중에 거의 뭐 그래도 가장 탑이지 않을까? 가장 탑으로 고통스러운 게 저는 경제관이다. 그러니까 저축관, 정확하게는 저축에 대한 사고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에 이제 저축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비관이 잘 맞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좀 극단적으로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남극에 있고 저 남자친구는 북극에 있는 개념인 거지. 그러면은 이거 맞추기가 쉽진 않다. 근데 뭐 결혼하면서 뭐 TV에 집착한다거나 뭐 나는 게임기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남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건데 뭐 그게 아니라 사사건건 막 부딪히는 거 있잖아.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뭐 야 그거 살 바에는 야 돈 더 해가지고 이거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은 근데 나는 또 악착같이 몸테크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 거야 뭐 이런 마음이라면은 잘 안 된다. 그게 진짜 안 맞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저도 막 예전에 사람들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막 강의도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한 40대 한 중반 되는 뭐 남자분이 막 너무 막 답답해하면서 막 와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막 열심히 살고 막 하는데 벌어도 이게 저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나는 막 열심히 벌고 막 해서 투자하고 막 하는데 아내분이 그러니까 소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애한테 돈을 막 엄청 쓰는 거야. 애한테 돈을 막 갖다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애한테 쓰는 돈인데 왜 아깝냐라고 하면서 그걸로 이제 막 싸운 지가 한 10년 됐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좀 악착같이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는 뭐 전세든 월세든 사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애는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마인드여서 막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반대로 아내분인데 40대 한 후반 뭐 50대 정도 되는 아내분인데 거의 막 울기 직전이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정말 하나도 안 도와주고 사사건건 다 태클 걸고 다 뭐라고 하고 뭔가 조금만 상황 안 좋아져도 나를 막 조롱하고 힘들게 했는데 돈을 벌어버린 거야 아내가. 그래서 돈을 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써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해 죽겠다. 사사건건 나를 조롱하고 막 비난하던 그 남편과 돈을 같이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한 본인도 그러니까 과거에 나도 나기 때문에 남 탓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돈 쓰고 사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뭐 그거 말고 다른 건 또 좋은 점도 많으니까 결혼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멀리 와버렸는데 돈 때문에 꼴배기 싫을 정도이시면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꼴배기 싫어요 막 이러면은 진짜 그거는 약간 정이 떨어진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건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나 많이 막 그러면 사사건건 부딪히면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관념 없는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미친 듯이 돈 모아서 이번에 내 집 마련했습니다. 뭐가 됐든 둘이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살면서 잘 타이르고 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돈을 안 모으는 건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둘 다 안 모으다가 둘 다 어느 순간 정신 차리는 단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나도 쓰고 얘도 쓰고 둘 다 썼는데 너 혹시 돈 모아놨니? 그럴 리가 하면서 야 우리 진짜 큰일 났네? 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잘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남극에 살면 괜찮아. 둘 다 북극에 살든지. 근데 한 명은 남극이고 한 명은 북극에 사는 롱디 커플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너무 롱디 커플인 거지. 그거는 맞추기가 오히려 힘든 것 같아요. 한 명이 와야 되거든요. 네가 돈을 많이 쓸래? 아니면 네가 아낄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한 명이라도 이게 정신 차리고 바짝 돈 모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집안이 굴러가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 소비를 많이 하는 그 배우자가 정신을 차릴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써버리면은 써제끼면 어느 순간 우리 집이 망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우리 망했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정신 차릴 수 있는데 이게 한쪽은 계속 쓰는데 한쪽은 또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물이 쌓여. 물은 계속 흘러. 그러니까 이제 이 쓰는 사람은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쁘다. 차라리 둘 다 쓰는 사람이 만나는 게 나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남편을 술과 맛있는 안주를 꼬셔서 돈을 많이 아끼게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면 아주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집 마련했어요. 신생아로 취득세 0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네요. 네, 가치관이 비슷해야 갈등이 적을 수 있죠. 뭐 아니 돈을 쓰고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돈을 모은다는 게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좋게 살려고 이제 결국에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서로 막 안 맞는 사람끼리 막 억지로 맞추는 게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맞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다. 아마 이거는 통계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통계를 한번 내보는 것도 좋겠다. 진짜로 부부들 중에서 경제관이 안 맞았는데 경제관이 잘 맞아졌어요 라고 하는 거를 통계를 내보면은 한 5%도 채 안 되지 않을까요? 5%도 안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냥 한 안 바뀌었어요가 한 60%, 안 바뀌었지만 그냥 제가 참고 삽니다가 한 35% 나오지 않을까? 바뀌었어요는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관 잘 맞는 분들이랑 잘 찾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